중국에서 Hello, 충격적인 everyone. 일이 I'm an English 발생했습니다. artificial 한 intelligence 중국 anchor. 기자가 This is my very 한국에 first day 방문 in 후 만든 Xinguan's 영상의 agency. 시청률 My voice and 90%를 appearance are modeled 기록했는데요. on Zhang Zhao.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항상 중국이 최고라 생각하고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하는 중국이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모든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 기자는 어떤 영상을 만든 것일까요? 중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기자 왕메이링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취재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약 1년 전 제가 중국 글로벌 타임즈의 디지털 매체 부서에 입사하면서 시작됐죠.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기자였습니다. 매일 시시한 기사들을 쓰며 언젠가 인정받는 기자가 되길 꿈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불러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우리 채널 시청자들은 한국에 관한 비판적 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메이링, 자네가 한국 사회 문제에 관한 시리즈를 만들어보게.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 경제 침체, 노령화 문제 등을 다루는 영상들을 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콘텐츠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이면, 화려한 K-팝 뒤에 숨겨진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역시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군요. 중국이 훨씬 낫다는 걸 증명해 주셨네요와 같은 내용들로 넘쳐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로 영상을 만들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콘텐츠는 점점 더 비판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편집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메이링,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석이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군 이라고 말했죠. 그때 저는 그 칭찬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회사 내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한국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죠. 저는 과연 진정한 기자일까?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청자들의 편견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계속해서 한국 비판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회의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동료 기자 린샤오가 제 보도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메이링, 당신이 보도하는 한국과 제가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정말 현장 취재를 하셨나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도했지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린샤오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현지 취재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편집장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메이링. 현장감 있는 보도를 위해 한국에 다녀오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한국의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해. 알겠지? 분명한 지시였죠. 그의 말은 곧 우리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가져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내 보도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린샤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결국 이중적인 목적을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강남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실제 삶이 펼쳐지는 곳을 취재하기로 했죠.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거지역에 일주일간 머물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통역이나 가이드도 쓰지 않고 오직 저 혼자 경험하고 판단하기로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원들,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공항은 어느 나라든 관문이니까 잘 꾸며놓는 법이지. 진짜 모습은 도시 속에 있을 거야.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과는 너무나 다른 정돈된 모습,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누구도 새치기하지 않는 질서 있는 승객들. 이건 그냥 공항철도라서 그런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구석구석, 설치된 쓰레기통, 자전거 도로, 작지만 잘 관리된 공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이징의 외곽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인상을 정리하면서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데. 내가 아는 한국과 다르다고 판단하기엔. 다시 한번 제가 만든 영상들을 돌려보았어요. 그 모든 비판적인 내용들이 참일까?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짜 한국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제가 알던 한국의 이면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게 될지.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환경과 질서정연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티켓 구매부터 승차까지 모든 과정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었죠. 티머니 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잔액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모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베이징의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고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앱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용기를 내어 한 노인분께 물었을 때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교육해줬어. 이제는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 이 대화는 제가 생각했던 디지털 소외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제로는 디지털 통합이 사회 전반에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먹는 식사를 경험하고 싶어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고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린 종업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시스템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정말 선진적이야.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이런 대화를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도해온 내용과는 너무 다른 시각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일반 주택가를 걸어다니며 실제 생활상을 관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공원에서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공원 옆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노인들이 직접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주민센터 직원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바쁘니까 우리가 직접 배워야지. 손주들한테 물어보기 미안해서. 한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주로 젊은 세대가 노인을 위해 디지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 직원이 없어 당황했는데 무인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곳이 화려한 강남이나 명동이 아닌 평범한 주택가의 작은 가게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대형마트나 번화가에서나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숙소에 돌아와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도해온 경제적으로 침체된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지털 혁신과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다른 지역도 둘러봐야겠다. 분명 내가 알던 한국의 모습도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복잡한 경로를 선택해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노선을 갈아타며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죠. 번화가와 주택가, 대학가, 오래된 동네까지.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대학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베이징이었다면 당연히 노트북을 챙겨갔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때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제 노트북은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바뀌어 있었지만 아무도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호기심에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전한가요? 대부분은 안전해요. 물론 100%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손님들이 서로 눈여겨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주의를 기울이니까요. 노트북을 두고 가는 손님들 많아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를 넘어 사회적 신뢰가 일상에 녹아있다는 걸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보통의 주택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집은 현관문도 잠겨있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공원에서 또 다른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멀리서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부모가 항상 아이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용기를 내어 한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만 놀게 두셔도 괜찮나요? 안전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여기는 대부분 서로 얼굴을 아는 이웃들이에요. 누구네 아이인지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동네는 특별히 위험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범죄율은 중국보다 낮다는 통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안전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밤늦게 귀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물론 여성들이 밤에 다니지만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한국의 어두운 면 시리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회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안전과 신뢰가 일상에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과연 진실을 보도해왔을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한국의 청년 문화와 경제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보도에서 자주 다루었던 심각한 청년 실업과 경제 침체의 실상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 성수동이라는 곳이 요즘 젊은이들의 창업 허브라는 정보를 얻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성수동에 도착하자 낡은 공장 건물들이 세련된 카페, 스튜디오,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모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마다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좌절된 청년들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혹시 한국의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흔쾌히 대화에 응해주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벤처 캐피털의 활발한 투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야심찬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도했던 절망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과 빠른 성장은 우리에게 좋은 배움의 대상이에요. 특히 모바일 결제나 공유 경제 분야에서요. 한 청년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경쟁자가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웃으로 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저를 근처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주택 문제, 경쟁적인 취업 시장 등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청년 주거 지원, 창업 보조금, 교육 프로그램.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해왔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년들이 환경 문제, 노인 복지,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들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지만요. 이 말을 들으며 중국의 젊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 센터에서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료 사무공간, 멘토링,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중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접근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통계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저녁에는 대학가를 방문해 학생들의 실제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도서관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카페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기회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분야나 글로벌 시장에서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1인당 GDP가 중국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
혁신 지수와 디지털 경쟁력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점. 이런 객관적 지표들과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저는 왜 이런 측면은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로서의 책임감과 진실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시청자들에게 전해온 한국의 모습은 얼마나 실제에 가까웠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었던 음식 때문인지 심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자 근처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비용도 시스템도 전혀 달랐으니까요. 숙소 주인에게 연락해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여러 곳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병원을 선택했고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접수 시스템이었어요. 키오스크에서 여권 번호만 입력하면 외국인도 쉽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문이 함께 표시되어 언어 장벽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베이징의 많은 병원에서 경험했던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접수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사가 간단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는 점이었습니다. 니하오, 어디가 불편하세요? 비록 그 이후로는 영어로 대화했지만 그 작은 배려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진료는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검사들을 바로 진행했고 결과도 30분 내에 나왔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약 처방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약국에서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약국이었는데 처방전을 스캔하자 자동으로 약이 포장되어 나왔어요. 각 약마다 복용 시간과 방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설명서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약을 받고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보험 없이 외국인이 내야 하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유사한 규모의 병원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수납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혼자 숙소로 돌아갈 수 있으세요?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저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픈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덕분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약을 먹고 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긴 대기 시간. 아마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베이징의 대형 병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환자 경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섯째 날,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다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큰 시장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일반 시장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상품들, 신선한 식재료, 그리고 정직한 가격표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가게에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재래시장에서는 아직도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는데 말이죠. 시장 한켠에서 중국어로 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특산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게에 들어갔더니 중년의 한국인 사장님이 유창한 중국어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어느 지역이세요? 그의 중국어 실력에 놀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중국 광저우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귀국 후에는 중국의 다양한 차와 식재료를 한국에 소개하는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나라의 역동성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죠. 지금도 중국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놀라웠어요. 그는 경쟁이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의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중국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 한국의 세심한 서비스 문화. 이런 것들이 양국 간에 더 활발히 교류되면 좋겠어요. 그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콘텐츠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더욱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저는 왜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오후에는 그의 추천으로 근처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진지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학생은 중국 문학을 연구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중국 경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두 중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양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한 학생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의 초대로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세대의 열린 시각과 국제적인 마인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식사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둘러대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보도를 많이 해왔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미디어가 그렇죠. 한국 언론도 때로는 중국에 대해 편향된 보도를 해요. 중요한 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관적 진실보다는 조회수와 인기에 집착했고 시청자들의 편견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취재의 진행 상황과 예상보다 일정이 길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귀국 일정이 다가오면서 저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편집장과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을 전할 것인가?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다시 한번 둘러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이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청년 실업, 노령화, 교육 경쟁, 주택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활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보도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저는 최종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편집장의 기대와 다르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이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다음 날 편집장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메이링,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소재를 가져왔겠지? 한국의 경제 문제, 사회 갈등, 그런 것들 말이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보도해온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강조했던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편집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메이링, 이런 건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한국의 문제점을 보고 싶어 해.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한다고.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기존의 비판적 논조로 리포트를 수정하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편집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중국 기자가 본 진짜 한국이라는 제목의 심층 리포트를 올리기로 한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한국에 대한 편향된 시각만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달랐어요. 물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영상은 처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국노, 한국 찬양자라는 비난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점차 다른 반응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메이링의 말이 맞아요. 드디어 균형 잡힌 시각의 보도를 볼 수 있어 기쁩니다. 같은 지지의 목소리들이었죠. 놀랍게도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 객관적인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이 영상을 지지했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5천만을 넘었고 중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 90%가 시청한 한국 특집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엄청난 반응 덕분에 완전히 해고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청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인식한 경영진은 점차 보도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균형 잡히고 사실에 기반한 국제 뉴스를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 영상 이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다양한 국가에 대한 심층 취재 기회가 주어졌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제 저널리즘 상까지 받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틀을 깨고 나올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쟁자이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이 모험적인 취재를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의 거리를 걷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변화는 첫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그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